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저마다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면서 집중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고조되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박상규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재명 후보가 오늘 경기 서남부 유세 현장에서 최근 당내에서 제기됐던 대법관 자격 완화 논의에 대해서 제 입장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먼저 박상규 평론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당내 분위기와는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한 것인데 어떻게 좀 읽으셨어요? 일단은 뭐 이게 이제 시간 순으로 따지면 한동훈 전 후보가 11시 반쯤에 페이스북에 올려서 예. 이걸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로부터 약 30분 뒤에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해서 뭐 회견까지는 아니라도 기자들에게 이 문제는 제 입장도 아니고 당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자중을 좀 제가 하라고 했다. 뭐 이렇게 이제 간략히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좀 이 부분이 꼬리 자르기까지는 아니라도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이 얘기가. 박범계 의원이 또 누굽니까? 민주당 법사위 간사고 예. 법무장관 출신의 판사예요. 이 정도 얘기가 오랫동안 보도가 됐었고 또 이게 이제 그 앞에 김용민 의원이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자. 예. 네. 또 뭐 장경태 의원은 100명으로 늘리자. 장경태 의원은 제출을 했고 이 박범계 의원은 이걸 곧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상태잖아요. 이게 다 알려진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적어도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걸 과연 이재명 후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 내지는 어떤 이 조율까지는 아니라도 알고 계셨을 텐데 이게 이제 악재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신 거거든요. 그 말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조금 발뺌하는 느낌이 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일반인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덕망, 경험 뭐 이런 이제 추상적인 단어들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변호사 아닌 분도 한다? 그러니까 대뜸 나오는 얘기가 해시태그 김어준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게 이제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게 이제 선거 전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서 굉장히 예. 악재가 되고 있어요. 예.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을 그은 건데 예. 과연 이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실지 그런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닌데 뭐 그렇습니다. 자, 박 평론가께서 전후 맥락을 좀 짚어주셨는데 박상규 교수께서는 이 후보가 이걸 몰랐었던 걸까?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뭔가 도가 지나쳐서 어떤 좀 조율이 좀 자중이 필요했던 걸까? 어떻게 읽으셨어요? 뭐 지지율 격차가 클 때는 법원 대개혁 얘기하는 게 굉장히 뭐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지율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지는 상황에서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은 후보가 제일 먼저 느끼거든요. 네. 그런 점이 이재명 후보에게 위기감이 느껴졌고 그 위기감에 따라서 좀 국민들 특히 중도층에게는 이거는 좀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대법관 요건 완화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사법개혁 차원에서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굳이 대선 가운데서 민감한 시기에 네. 뭐 당선되고 나서 얘기해도 충분한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그게 후보에게는 지지율 격차가 뭐 20% 이렇게 날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격차가 줄어들니까 이거는 중도층에게 좀 영향이 갈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이건 사실 당에서 먼저 이런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후보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긴장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고요. 이건 좀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이나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그래서 대법관을 갖다가 민간인도 앉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이 다른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소위 말해서 소위 뭐 3표, 4표 차로 갈릴 수 있는 게 선거인데 그런 상황에서 중도층의 마음, 무당층의 마음 또는 뭐 아직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후보에게 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얼마나 안정감을 주려고 애썼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해가 되는
역행하는 그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뭐 적절한 제지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딱 더 올리고 싶은데 이게 2004년에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당시 대통령 때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의 대법관이 20명이었어요. 근데 그 12명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대부분의 이 차베스 당시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졌어요. 예. 그래서 차베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뭐 나중에 뭐 암으로 사망했지만 어떤 것도 그 차베스 대통령에게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한 게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묘하게 김용민 의원은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자고 했어요. 그러면 16명을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울 수 있다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때 맞춰서 박범계 간사가 일반인으로 한다 그러면 이 두 조합을 하면은 과반수인 16명을 일반인으로 채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딱 대선 막판으로 갈수록 공격당하기 쉬운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자중하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철회하라고 하시는 게 이 후보로서는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행보도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오늘 구미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참배를 했고 또 몇 시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선거 후반 보수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연이 깊은데 좀 악연 쪽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2007년 그 대선 경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맞붙었을 때 김문수 의원은 당시에 이명박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됐을 때 경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도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안 좋은 관계였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때 김부겸 의원에게 지금 민주당 뭐 전 총리 지낸 분이잖아요. 졌어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 어찌 보면 이런 악연인데 사실 TK 대구 경북의 이 표와 호남 표는 표의 등가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구를 따져보면 호남에서의 1%는 대구 경북의 이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뭐 30% 이상 나온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차를 버릴 필요가 있겠다. 역전을 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차담을 했다고 하는데 방문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덕담을 많이 했고 깊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적어도 대구 경북의 표심을 다잡고 또 이재명 후보와 어쨌든 간격을 버리거나 역전하거나 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박 전 대통령 이제 만나서 지난 일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선거에 이겨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국힘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번 예방이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3년 전에 윤석열 전 당시 후보, 윤석열 후보도 박정희 생가 방문 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제1의 과제는 헌정수호다. 그런데 헌정수호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거 자체가 향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행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또 탄핵을 당했어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표가 급해도 대통령의 제1과제인 헌정수호를 갖다가 하지 못하고 파면당한 두 전직 대통령을 왜 그렇게 옹호하고 왜 그렇게 정말로 안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게 통합인가요? 저는 통합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층의 결집, 보수층의 지지 다 좋습니다. 하지만 보수층의 결집과 지지도 헌정수호라고 하는 대통령의 역할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봐요. 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또 마치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뭐 계엄할 거다 이렇게 극우 보수에서 그런 주장들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들과의 연을 선긋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과연 또 다른
탄핵은 또 없겠는지 우려가 돼요, 이제는요. 좀 그런 점에서 일단 부적절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위 팬클럽이었던 박사모 회원 일부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 아마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 지금 지지율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니 지지층의 결집을 더 호소하는 차원에서 만났겠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한 발언을 보면 뭐 보수의 원로를 만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영예 시절 정말로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예를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과연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의 헌정수호를 하는 대통령이 되려는 건지 예. 아니면은 박정희 기념관 관장을 하시려는 건지 정말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자, 경북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 아니면 또 지금 박 교수님 말씀처럼 헌정수호 의무를 하지 못한 인물을 만난 것은 부적절했다는 또 의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도권을 집중 유세하면서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도우란 말이냐 강한 표현도 썼었는데 이 시점에서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물 건너간 겁니까? 오로지 이준석 후보의 마음속에 있겠죠. 2차 TV 토론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예. 두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나가듯이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그걸 좀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날 가서 보면 알겠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이제 뭐 그냥 심상치 않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보신 거예요? 아니,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의 예를 보시면요. 2002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 대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단일화로 평가가 됩니다. 며칠 전이었죠? 그게 6일 전이었어요. 6일 전이었군요. 본투표 6일 전. 그리고 공교롭게도 2022년 그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예.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비슷해요. 그때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때는 양 후보의 지지율이 아주 엇비슷했어요. 오히려 정몽준 후보가 더 나왔죠. 그걸 이제 노무현 후보가 뒤집고 승리했고 결국 결선에서도 이회창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셨죠. 예. 자, 2022년에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지금의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과 대동소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일화를 성사시킨 게 6일 전이었습니다. 6일 전. 그러니까 자, 이게 오늘 밤 지나면 이준석 이름은 투표용지에 찍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때도 다 찍혔었죠. 문맹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언론들이 알아서 다 보도할 거고 네, 네. 또 인터넷도 많고 하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29일 날 이론적으로 전에만 성사되면 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사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저는 좀 되는 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근거는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갔을 경우에 1등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뭘 얻을 수 있을까? 지금 사실 모든 걸 뒤집고 이준석 후보가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자, 대선에 나오는 이유가 집권하려고 나오는 건데 과연 집권을 하지 못하는 완주가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뭐 여러 가지 안 한다. 무슨 도우미 얘기까지 나왔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과 통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때 이게 일종의 이준석 후보로서는 좀 더 유리한 막판의 그 딜이라면 딜이죠. 이것도 일종의 뭐 거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협상 전략이 아닌가라고 예. 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가능성 부분은 있다. 지켜봐야 된다. 예, 지켜봐야 된다. 이준석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물밑 협상은 되고 있다니까 두고 보시죠. 네.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는 박상구 평론가의 예측이었는데 이게 워낙 평론가마다 예측이 달라요. 네.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한 것,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긴급 기자회견까지 잡아서 공식적으로 단일화 없다라고 선언까지 했는데, 그걸 갖다가 뒤집는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몇 차례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들은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다른 뭐 노무현 정신까지 들어가진 않겠지만 예.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선 대표적 인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이 소위 말해서 그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보수의 변화와 혁신. 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으로 이룬 업적은 당대표 된 거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대표 되고 나서 바로 팽당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뭔가의 업적이 필요한데 즉 그것은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갖다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리고 똑똑하다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한 축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뭐 4분 오열돼서 이제 없어질지도 모를 국민의힘의 당권을 예. 뭐 바보처럼 두 번째 들어가서 또 쫓겨날 그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힘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10%가 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을 때 4분 오열된 보수가 변화를 원할 때는 자기 중심으로 올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꾸 언급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뭐 당장의 국민의힘의 당권보다는 미래에 본인 스스로 만들어가는 대통령의 자리 그리고 보수의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것 이게 이준석이 바라는 정치에 좀 더 가까웠다고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 가능성은 희박하다. 예, 좀 적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도 좀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이게 한 자릿수로 좁혀졌어요. 9%포인트로 좁혀졌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단순 합산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오차 범위를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에 따라서 이제 각 당의 막판 선거 이런 전략도 좀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겠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리얼미터의 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고 KBS와 한국 리서치도 있었고 예. 네. 여러 여론조사 뭐 갤럽도 인터넷만 있었고요. 열면 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쫙 보실 수 있으니까 구구한 설명은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좁혀진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갤럽이. 예, 저건 갤럽이고. 자, 보십시오. 46이잖아요. 물론 합친다고 다 저렇게 산술적인 합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히려 또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산수로만 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상당히 그 좁혀진. 그러니까 이제 주류 언론들은 잘 인용을 안 하는 예. 그런 그 언론조사 기관에서는 3.7로 좁혀졌다는 둥, 뭐 4.7로 좁혀졌다는 둥 이런 게 있어요. 뭐 구체적인 수치는 그건 좀 언급 안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드리겠습니다만. 때문에 일단 예. 저희가 보이는 걸로만 자, 얘기하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37대 10을 합치면 47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이게 우위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거, 그러니까 오차 범위에 내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저게 이제 그 몇 가지 좀 악재를 만나서 앞으로도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 3차 TV 토론이 사전선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외교 안보 문제인데 저는 경제 1차, 2차의 그 사회 통합 이 부분 못지않게 안보 외교는 그야말로 불꽃이 튈 것이다. 예. 시에시에 발언 또 나오겠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등 여러 가지 지금 이 안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안보 대통령 내가 안보의 또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연 그게 맞는가 한번 도마에 오를 것이고 이재명 후보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협공하는 양상 예. 여기까지를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막판까지 가봐야 된다고 하는 거냐면 이준석 후보는 3번의 토론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최대한 이 각자의 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이른바 자강 그거는 국민의힘도 자강이고 김문수도 자강이고 이준석 후보도 자강인 거예요. 그거는 그 점에서는 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죠. 예. 각자 최대한 노력을 한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자 이거 사전 투표 직전에는 한번 단안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극히 낮더라도 그러니까 안 한다고 땅땅땅 하든 합한다고 하든 어쨌든 그때 뭔가 한 번 더 확언을 한다 결론이 말씀이신 거죠. 날 것이고 예.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때 저도 취재 기자였습니다만 그때도 드라마의 연속이었어요. 좀 두고 보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막판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뭐 긴장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겠죠. 물론 예측은 했었죠.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최대 격차로 이겼어요. 하지만 그 당시 득표율이 41%였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50% 넘고 60%에 가까워져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 박근혜 탄핵 당시에 소위 말해서 문재인 후보와 그리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의 합이 비슷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은 지금은 그동안의 착시가 어느 정도 이제 걷어지고 이제 좀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예를 들어 압승 얘기를 갖다 하지 말라. 그리고 춤 유세도 중단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굉장히 이제 긴장 모드로 더 가서 긴장하게 되는 거군요. 네, 긴장하면서 지지층 총결집 그리고 세 표 차로 승리할 수 세 표 차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선거 전략으로 굉장히 긴장 모드로 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세 번의 토론 중 어제 열린 두 번째 TV 토론 큰 관심이 있었는데 후보 간의 공방이 더 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진영 모두 자당 후보에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주요 발언 내용부터 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전광훈식 정치 철학이 확인되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당선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죄 실패와 면죄부 발급 및 사면의 길을 여는 것이 될 것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명백한 물증이 남아있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각 당의 그 발언 그 평가를 좀 들어보셨는데 일단 어제 토론에서 박상규 평론가께서 좀 눈에 띄셨던 장면이라든가 전략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어제는 뭐 그 친형 강제 입원부터 시작해서 1차 때 좀 그 약간 좀 점잖은 모드라고 표현해야 될까? 예. 그런 그 모습에서 창을 꼬라잡고 나온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푹푹 찔러댔습니다. 더 김문수 공격적이었다? 후보가. 예. 훨씬 공격적이었죠. 이른바 그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좀 안 건드렸으면 싶은 내용들이 다 어제 수면 위로 올려졌고 예. 그걸 일부러 공격을 하면서 일종의 도발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날선 공방이 이어졌고 저 부정선거 관련돼서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증거까지 막 내놓고 오늘도 보니까 SNS에 그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그러면서 수개표 해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예. 자 이게요. 조적조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또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러 곳에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그런 거 찾아보려면 스크랩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와요. 그렇죠. 쇼츠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것이고 그 김문수 후보도 전광훈 그 목사와 관련해서 기록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를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어제는 정말 볼만한 난타전이었다. 네.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볼 것이냐. 특히 뭐 호텔 경제학, 노쇼 경제학, 커피값 120원 나올 건 어제 다 나왔습니다. 또 한 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자, 이 토론회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양당으로 결집한 진보나 보수나 이미 마음을 정한 분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확증 편향을 강화하죠. 다만 아직 마음을 안 정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수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막판에 1, 2%는 대세를 결정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돌아섰던 표를 1% 가져오면 2%가 예. 움직이는 거고 승수 효과가 있어요. 예. 따라서 지금 이 실점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박병계 의원의 발언에 그 자중을 예. 한 것도 그런 건데 이제 3차 토론까지 가보면 앞으로도 예. 지뢰가 곳곳에 있다. 지뢰는 밟는 사람이 터집니다. 네. 창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쿡쿡 찔렀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실점 없이 좀 넘어갔다 보십니까? 사실 1차 때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도발에 대해서
비교적 이렇게 맞대응을 자제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2차 때는 맞대응의 수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 대응했죠. 네, 그래서 조금 대응의 수위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대응을 좀 어느 정도 좀 잘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부정선거 SNS 관련돼서 12년 대선과 관련된 당시 이재명 당시 시장, 성남시장의 SNS와 관련된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대답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끊겨버렸어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또 논란이 됐는데 저는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명해도 충분했었다고 봐요. 당시에 그 12년 대선 때 이준석 후보도 박근혜 후보 캠프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12년 대선은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국민 누구나 다가 국정원 댓글이라고 하는 관건 선거라고 하는 걸 많은 인식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또 투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봤고 그것에 대한 의혹 해결 차원에서 당시에 그런 글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12년 당시에 그러면 그런 관건 선거가 치러질 때 이준석 후보는 박근혜 캠프에서 도대체 뭐 했냐 그거 안 예. 맞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이것이 논란이 됐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실점이 쌓이다 보니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1, 2%라도 오르는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이 맞대응이 이제 물론 뭐 여러 군데서 공격하니까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예. 일부 이제 1차 토론 때 못했던 걸 2차 토론 때 답변하고 뭐 이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가 다음 3차 토론 때는 이러한 실수나 또는 맞대응할 수 있는 그 공격에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좀 더 준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상황과 관련한 전국 상황들 오늘 박상규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